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도 한번 역사 수업 진도 제대로 한번 짧고 굵게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성립과 발전,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다 그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 건국된 명나라 고려의 어디 지역의 땅을 요구하였다? 국민왕이 뺏었던 원나라의 땅, 쌍성 총관부를 탈환함으로써 철령의 북쪽 이북의 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는 응 아니야 싫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지금 중국이 차지한 고구려의 옛 땅 어디 요동을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요동 정보를 추진하였지만 누구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은 어디서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압록강 근처의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를 회전해서 돌려서 개경을 공격해서 개경을 점령하였다. 저번에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성계는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브레인들이었죠.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고려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신진사대부는 크게 두 갈래 온건파, 급진파로 나뉘었다. 그래서 온건파의 대표적인 애는 정몽주가 있었고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있었다. 어쨌든 이성계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이제 손을 잡고 고려의 이제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데 그 중에 실시했던 대표적인 법, 과전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 현직 관리들에게 땅을 지급하는 거였는데 어디에 땅을 지급하는 거였냐? 경기도에 토지를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개혁 정책을 하나씩 해나가던 이성계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왜? 온건파는 어떤 거? 고려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급진파는 고려를 폐지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누가 승리를 하게 된다? 급진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온건파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 살해당하게 되면서 온건파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이성계는 급진파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였죠. 어쨌든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 이렇게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이후의 일입니다. 대충 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성계에는 이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방과 방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이방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호, 쏘리, 이게 왜 이러니? 태조 7년째 되던 조정에 칼바람이 불었다. 칼끝이 향한 이는 조선 개국의 주역이자 당시 조정의 정권을 쥐고 있던 정도전. 그가 쓰러진 것이다. 정도전이 이렇게 살해당합니다. 누구에게 살해당한 걸까? 왜 살해당한 걸까? 이는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을 제거한 거죠.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만들고 조선 개국을 이끌어낸 정도전. 그에게 씌워진 죄는 영모를 도모했다는 것이었다. 반역. 하지만 반역을 꾀했다는 정도전은 정작 별난 당에 측근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영모를 계획한 자치고는 너무도 여유로운 상황이었다. 정도전을 제거하며 시작된 이방원의 왕자의 난.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과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은 왜 도대체 이성계의 오른팔인 정도전을 제거해야 됐는가? 그거는 이성계의 이제 집안을 살펴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이성계에는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이제 한 대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내에게서 낳은 첫째, 둘째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성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이쪽에서 나와야겠죠. 뭐 이방우, 이방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성계는 생각이 좀 달랐어. 이성계는 둘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더 선호해가지고 누구를 이제 그 다음 왕자로 삼으려고 하냐? 이 방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도 바로 이쪽 이방석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도 세웠고 내심 자기에게 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성계의 둘째 부인, 첫째 부인도 아니고 둘째 부인에 그것도 둘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열받았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참지 않았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방석 제거하고 1+1 이 방번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2+1 정도전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왕자의 난. 그러면은 이성계 다음에 왕은 누가 됐을까? 이방원이 됐을까? 이방원도 약간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바로 왕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이코 같은 놈 이렇게 욕하겠지. 권력에 미쳐가지고 자기 이복 동생도 죽이다니 쯧쯧쯧. 그래서 이방원은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어떻게 저 말고 둘째 형님이 왕 하시죠. 둘째 형님이 헤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왕 자리에 욕심이 없다. 이번에 반란은 정말 이 우리 조선 왕실 왕권을 막 흔들려고 하는 반역자들을 제거한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정종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도 역시 트러블이 좀 생겨요. 넷째 아들 방간이 그 다음 왕은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쓱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둘째 형님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그 다음 왕을 내가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구? 이방원은 참지 않죠. 자신의 넷째 형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여기에 질린 정종 이 사람이 그 다음 왕은 네 해라 네 해 아이고 독한 놈 이렇게 하면서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이방원은 이렇게 왕위에 오른 거죠. 누구? 태종이 되는 거예요. 조선의 세 번째 왕. 그러면은 이 사람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누구? 정도전 등 개국 공신 나라를 세운 공신과 어린 세자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태종 이방원의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배경 뭐겠어? 바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이었죠. 용병이었던 거야. 이 용병을 옛날엔 이제 뭐라고 불렀냐? 개인이 사사로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사다라고 해가지고 사병이라고 불렀어. 이방원은 이렇게 사병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앞길에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했던 거야. 근데 일단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혹시 또 나 같은 애가 또 사사로이 용병을 이렇게 막 구비해가지고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이제부터 모든 군대는 국가가 보유한다. 개인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병사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병을 폐지를 합니다. 이제부터 개인이 병사를 가지고 있으면 반란이다 이렇게. 그 다음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하는데 6조 직계제의 내용은 뭐냐? 이따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텐데 자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왕 밑에는 의정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충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6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6조라고 해요. 원래는
육조에서 업무 추진 상황을 의정부에 보고하고 건의를 하면은 이 의정부에서 그 중에 이제 올릴 거는 올리고 커트할 거는 커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편하죠. 왕 입장에서는 의정부가 알아서 육조에서 올라온 것들은 이제 커트해가지고 적절히 보고하니까. 하지만 이방원은 생각이 달랐어. 어떻게 생각하냐? 왜 의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일의 중요도를 정해가지고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정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컷해가지고 나에게 보고를 하냐? 그러지 말고 육조는 이제부터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어떻게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보고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야. 육조의 논의사항을 의정부라고 하는 지역 이름 아니에요. 부서 이름이에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살피고 처리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서 국왕이 행정실무를 장악함으로써 왕권이 강화되었다. 태종 이방원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왕권, 왕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 저쪽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 하나하나까지 이거를 국가가 좀 통제를 하고 파악을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뭐를 실시하냐면 호패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호패법은 간단하게 신분증이에요. 민증. 이렇게 생긴 신분증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건데 모든 사람이 차는 게 아니에요. 오직 16세 이상의 남자만 가지고 다닐 수 있었어. 가지고 다녔어. 왜? 16세 이상의 남자는 이제 어엿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군역, 군대에 가야 되는 나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세금 걷고 군대 보내기 위해서 각 마을에 몇 명이 있는지 출산율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호패를 발급을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종의 정책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 세종의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세종은 이제 태종의 이제 셋째 아들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 시기 공부라고 하면은 뭐 공부했을 것 같아? 유교, 불교, 도교, 뭐 AI, 프로그래밍, 수학 어떤 거? 당연히 유교겠죠. 유교의 내용은 뭐냐? 임금과 신하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서로의 도리를 다하고 특히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 뭐 이런 거 대충 유교의 내용이에요. 세종이 유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유교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 모든 신하가 이 유교를 공부하고 이거를 어떻게 정치에 접목시킬까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문 연구기관, 유교 연구기관도 하나 세워요. 집현전이라고 합니다. 집현전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학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머리를 이제 싸매서 우리나라 백성을 더욱 손쉽게 가르쳐주고 정책 같은 거를 이제 반포를 해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문자를 만들어야 된다. 한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뭐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세종 혼자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 사람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왕과 신하가 모여서 일종의 유교 스터디 같은 걸 합니다. 경연이라고 해요. 간단히 유교 스터디를 자주 개최하였다. 그래서 좀 똘똘한 애들은 이제 뭐 정승으로 등용을 했다. 뭐 장관으로 등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세종 시대에는 이 영토 확장까지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디 영토냐? 이 사람 세종대왕 동상 광화문 쪽에 있고 사군 6진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설치를 하면서 북방의 영토를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영토가 완성이 됩니다. 사군 6진을 개척했다. 누구? 세종이. 그리고 저 일본 놈들 스시마섬도 한번 가가지고 대포 한번 좀 날려주고 외고 놈들 하면서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것이 세종의 정책. 그래서 세종은 왕권뿐만이 아니라
신하의 권한, 권리, 신권도 같이 도모를 하였다. 균형 있게 조절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세종이 이제 죽을 시기가 다가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세종에게는 이제 아들이 뭐 몇 명 있었지만 역시 그 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겠죠. 그래서 첫째가 왕위에 오릅니다. 문종이라고 해요. 이 문종은 몸이 허약했어. 그래서 금방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이었어. 이 문종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 굉장히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9살, 뭐 10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어쨌든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를 텐데 내 동생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죽고 내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수양대군이 내 아들을 어떻게 조금 겁박하고 좀 협박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을 잘 보살펴주게, 보필해주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죽어요. 그 다음 꼬꼬마 9살짜리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니 이 사람은 단종이라고 하는데 이 9살짜리 꼬마가 정치를 뭘 하겠어. 제대로 못하죠. 이 꼬꼬마가 정치를 하는 거를 권력욕이 많았던 이 둘째 수양대군이 가만히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거합니다. 신하들도 제거하고 단종을 협박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누구겠어? 세조라고 합니다. 영화로도 하나 만들어졌죠. 무슨 영화?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나중에 한번 봐봐요. 일단은 선생님이 뭐 영상도 있는데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빨리 끝내야지. 자, 어쨌든 이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은 개유정난, 뭐 개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반란, 변란 이런 걸 통해서 나이가 어린 조카 누구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자, 이 세조가 굉장히 싫어하는 학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학문? 유교. 왜? 유교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뭐다?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예절을 갖춰서 특히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세조 어떻게? 신하된 입장으로서 임금인 단종에게 충성을 했어? 안 했어. 유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왕이야. 그래서 싫어했어. 유교 연구기관 집현전 지긋지긋해. 폐지해라. 집현전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세종은 뭐다? 왕권을 강화한 왕이다. 또 요 사람 세조 시기에 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국가가 신하들이 이제 일을 하려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 월급, 땅을 줘야 되는데 신하들에게 줄 땅이 부족해져. 왜? 그 당시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체계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하들, 현직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퇴직했던 전직 관리에게도 땅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제 땅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뽑는 신입사원에게 줄 땅이 없는 거야. 어떡하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요. 과전법을 폐지를 합니다. 직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해요. 직전법의 내용은 뭐냐? 오로지 현직 관리에게만, 퇴직한 사람에게는 땅을 안 주겠다.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직전법이에요. 이것이 세조. 그 다음 세조 다음에 나타나는 왕 성종이라고 하는데 성종은 뭐 대충 뭐 세종과 비슷했다. 유교 좋아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현전 비스무리한 거를 하나 만들었다. 홍문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개최했다. 그리고 요 시기 조선의 통치체제의 기반 헌법인 경국대전,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위대한 법전,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하나 완성합니다. 이후 조선 통치의 어떤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유교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쉽죠? 정리해볼게. 자, 태종, 이방원 첫 번째 사병을 혁파하였다.
두 번째 뭐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이 정도 알면 되고, 세종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뭐 사군육진 개척했다. 이렇게 알면 되고, 세조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의 내용,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였다. 누가? 세조가. 성종 홍문관을 설치했다.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쉽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확인학습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요. 알았죠? 자,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